선곡 세계문학의 숲 세 번째 시즌 5번째 강의.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21번째 강의입니다. 알레호 까르펜티에르. 이름이 좀 어렵죠? 이 알레호는 알레호고, 따라해보세요. 카르펜티에르.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이 카르펜티에르란 이름만 알아도 라틴 아메리카하고 유럽 가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잃어버린 발자취인데 영어 제목은 Lost Steps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발걸음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제목을 문명의 야만성, 야만의 문명성 이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문명 세계가 진보의 선상에서 맨 앞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이걸 시계열적으로 보면은 문명이 가장 앞서 있고, 이 원시부터 시작해서 야만들은 뒤처진 세계 또는 뒤처진 사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거죠. 시간도 이해하는 건데, 거꾸로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 세계가 훨씬 야만적이고, 그리고 야만의 세계라고 우리가 명명했던 그 사회가 훨씬 더 문명적인 세계일 수 있다는 거죠. 원래 문명이란 말이 civilization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문명과 문화를 구분해서 쓰긴 합니다. 컬처, 문화 번역할 때는 컬처로 번역하고요. 독일어에서 온 쿨투르에서 온 말입니다. 문명은 civilization의 번역으로 쓰는데, 이건 빛하고 관련이 있어요. 문명이잖아요. 문명인데 빛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몽이란 말도 많이 쓰죠. enlightenment입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거죠. 빛나는 세계가 문명의 세계인데, 이게 여기서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문명은 문화 일반이 빛나는 세계고, 야만은 문화 일반의 그 빛을 아직 쐬지 못한 어둠의 세계라는 거죠. 어둠과 빛으로 명료하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 근데 이 야만의 세계를 어둠의 세계라고 우리는 치부해 버리는데, 그 세계가 훨씬 인간의 내면이나 이 욕망들을 잘 비춰주는 그런 그 세계일 수가 있고, 우리가 문명 세계라고 하는 세계가 훨씬 더 야만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역설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를 아름다운 문명 세계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소설을 읽을 이유가 없어요. 이 아름다운 세계인데, 빛나는 세계고, 인간의 고유성이랄까, 뭐 개성이 다 발현되는 빛나는 세계인데, 뭐 이렇게 어렵게 소설을 고르겠습니까? 소설, 여기 이 작품에서도 얘기를 하지만은 소설가들은 끊임없이 현실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시대를 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소설, 어려운 소설을 읽는 여러분들도 사서 고생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내면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이 문명 세계가 뭔가 깊은 병에 들어있다는, 병들어 있다는 그 명료하게 설명하지 못하지만은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시를 읽고 소설을 읽고 예술을 만나는 거죠. 이렇게 행복한 세계인데 무슨 이런 어려운 예술을 독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 인류의 역사가 거대한 아이러니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죠.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 문명 발전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게 결국은 향하는 방향이 거대한 인류의 파멸에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계 파멸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지. 이런 거대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오늘 미국 대선이 끝났는데요. 결과가 나왔죠.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유리하긴 하겠죠. 왜 웃으십니까? 여기 제목은 확실하게 이해가 갔죠? 그러니까 문명의 눈으로 야만을 볼 때와 야만의 눈으로 문명을 볼 때, 그 교차 지점에서 우리 어떤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게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적인 숙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동네입니다.
여기가 쿠바죠. 쿠바 아바나. 여기가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고 이쪽이 포르토프랑스가 있는 아이티예요. 아이티. 이 지도를 왜 이렇게 크게 잡았냐면은 일단 우리의 작가 알레오 누구라고요? 이 기억력 정말. 카르펜티에르가 쿠바 국적의 작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쿠바 국적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이 카리브해 민족 구성하고 좀 다릅니다. 유럽인이에요, 유럽인. 사실은 국적만 이 쿠바 사람입니다. 알레오 카르펜티에르의 출세작이자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의 왕국입니다. 이 세상의 왕국, 신약 성서에 나오는 말이죠. 예수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의 왕국은 저쪽에 있다는 거죠. 나를 배신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왕국이 있을 리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 세상의 왕국의 배경이 바로 이게 아이티예요. 아이티가 1820년대 프랑스 혁명의 영향력 속에서 흑인 해방을 성취하고 흑인들의 공화국을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국은 혁명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탐색이에요. 여기에 바로 그 유명한 경이로운 현실이라는 테마가 등장합니다. 이 세상의 왕국을 궁금하다 싶으시면은 유튜브 채널 중에 정선태 TV라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알려져 있죠. 파워 유튜버입니다. 여기에 2시간 넘게 강의한 게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제작 연출한 비디오 클립입니다. 이 세상의 왕국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이 IT를 배경으로 한 이 세상의 왕국이 혁명에 관한 작가 카르펜티에르의 사유를 펼쳐 보여주고 있다면, IT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읽을 잃어버린 발자취는 이쪽 베네수엘라 이쪽이 강이 흐르는데 긴 강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이쪽으로. 여기가 오리노코 강이라고 해요. 무슨 강? 오리노코 강이라고 합니다. 이 강 주변에 이쪽이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브라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크게 보면은 브라질 포함해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이쪽까지 다 포함을 해요. 이 아마존의 어떤 오리노코 요 유역인 것 같습니다. 이 유역인데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염두에 두고 공간을 구상했다고 봐야겠죠. 배경이 여기여서 지도를 한번 크게 잡아봤습니다. 잃어버린 발자취에서는 문명과 야만의 문제를 탐색해 들어갑니다. 이 세상의 왕국이 IT를 배경으로 해서 혁명이란 무엇인가를 추궁해 들어갔다면은 잃어버린 발자취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오리노코강 근처 밀림을 배경으로 해서 문명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란 무엇인가에 관한 깊은 그 사유의 궤적들을 보여줍니다. 여기 이 지도 보면은 우리가 떨칠 수 없는 욕망들이 있죠. 여기 계속 나오는데 고대 문명, 라틴 아메리카, 멕시코부터 쭉 이어지는 라틴 아메리카의 고대 문명이 있죠. 여기를 유카탄 반도라고 해요. 무슨 반도라고? 안 가봤어도 가본 것처럼 대답하셔도 됩니다. 여기 바로 쿠바하고 바로 이어지죠. 이 쿠바 혁명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마야 문명이 융성했던 곳입니다. 여기 멕시코 남부 있죠? 멕시코 남부가 바로 아즈텍 문명, 아즈테카 문명이죠. 아즈테카 문명입니다. 이 문명에 관한 얘기들이 이 소설에도 아주 상당 부분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안 보이는데 칠레를 끼고 있는 이 안데스 산맥 쭉 있죠? 이쪽이 잉카 문명입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이 동네는 밀림 이쪽에는 이런 문명의 유적들이 아직 크게 발견되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근데 이 공간 안으로 이 마야, 아즈텍, 잉카 문명의 걸작이랄까요? 유산들을 이 안에서 재현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네 가보고 싶죠? 저는 소설로 다 가봤습니다. 자메이카도 가봤고요. 자메이카의 작가 중에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라는 소설을 쓴 진 리스라는
뛰어난 작가가 있습니다. 이건 샬럿 브론테의 제인 에어의 대받아쓰기 작품이죠. 이쪽이 사르가소 바다입니다. 쿠바의 작가들도 많고요. 멕시코 작가들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멕시코 혁명과 관련해서 이 온두라스가 있죠. 온두라스 조그만 나라인데 이 얘기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문명과 야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온두라스는 우리가 잘 몰라요. 월드컵 축구 할 때나 예선할 때나 만났던가 뭐 그 정도만 알죠. 이 온두라스 작가 중에 몬테로소라는 온두라스를 대표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름 몰라도 됩니다. 아우구스토 몬테로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식이라는 짤막한 소설이 있어요. 손바닥 소설이에요. 꽁뜨라고 부르는 손바닥 소설이 있는데 그 얘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어떤 신부 하나가 이제 원주민들에 의해서 희생양으로 바쳐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신부가 여기 실제로 인신공양 풍속이랄까 이 풍습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맥락에 따라 다르긴 하죠.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신부가 이름이 아라솔라네요. 이 아라솔라 신부가 서양의 지식 체계를 학습해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태양 숭배를 하는 곳이니까 이쪽이 마야 문명 지대잖아요. 이렇게 태양 숭배를 하는 곳이니까 태양이 가려질 때는 태양에게 희생을 못 한다는 거지. 희생을 바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알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내일이 개기일식이 일어날 시기라는 것을 헤아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한테 떠듬떠듬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개기일식이 오면은 태양이 가려지니까 희생을 바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예인 나의 이런 그 천문학에 관한 지식, 세계에 관한 지식들을 어찌 니들이 알겠느냐라고 오만하게 얘기한 거겠지. 원주민들이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부분 읽어볼게요. 짧지만은 강렬한 소설입니다. 그는 아라솔라는 신부예요. 그는 원주민들에게 날 죽인다면 태양이 중천에 떠 있을 때 캄캄하게 만들어 버릴 테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늘에 징벌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일식을 예상하고 라고 엄포를 놓았다. 원주민은 바르톨로메 신부를 뚫어지게 보았고 그는 그들의 눈에서 미심쩍어하는 기색을 읽어냈다. 진짜? 왜 그런지 봐요. 그들이 웅성거리는 모습을 본 신부는 안심하고 기다렸다. 물론 일말의 경멸감도 없지 않았다. 지들이 일식을 알겠어? 이거죠. 2시간 후 바르톨로메 아라솔라 신부의 심장은 희생재단 위에서 격렬하게 피를 뿜고 있었다. 그 사이 한 원주민이 전혀 목소리에 변화 없이 차분하게 날짜들을 끝없이 줄줄 읊고 있었다. 바로 일식과 월식이 일어날 날짜들이었다. 마야족 천문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유익한 도움 없이도 그 날짜들을 예측해 자신들의 고문서에 기록해 두었던 것이다. 이해 갔나요? 이게 이 마야나 잉카 이쪽에 캘린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다람쥐가 밤을 모으는 계절, 그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그 계절을 표현한 캘린더가 있습니다. 캘린더라는 책 보면은 많이 인용되는 얘기이기도 한데 이쪽의 천문학 수준은 서양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라는 거지. 그 정교한 건축은 물론이고요. 근데 이 오만방자한 이 신부는 지들이 무슨 하늘의 질서를 어떻게 알겠어? 이게 무시했던 거지. 경멸의 눈길을 보내면서 내가 캄캄하게 만들어 버릴 텐데 틀린 거지. 근데 우리 그 희생을 바치는데 이 계산 안 했을 리가 없죠. 오래된 문서에 다 적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강렬하지 않습니까? 서양의 지식의 수준이나 학문의 수준이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마야족들은 이 마야 문명은 이미 그 정도를 훌쩍 뛰어넘었다는 거지. 이거 어떻게 보느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수준까지도 가늠할 수가 있죠. 실제로 뭐 건축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영역에서 이쪽의 이 학문 수준은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 기록이 잘 안 남아서 그렇지.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따르면 뒤에 나스카 라인 같은 거 보겠습니다만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근데 그 문명을 16세기 스페인이 들어오면서 초토화해버렸죠. 초토화해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따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우구스토 몬테로소라는 온두라스 작가의 일식이라는 짤막한 소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문명과 야만, 문명의 눈으로 바라본 야만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죠. 콜롬비아가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하면 뭐해? 다 잊어먹는데. 마르케스죠? 마르케스의 나라입니다. 여기 100년의 고독을 쓴 곳인데 100년의 고독보다 약 10여 년 먼저 쓰여졌어요. 잃어버린 발자취가. 잃어버린 발자취의 하나의 그 큰 흐름이 100년의 고독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비 오는 곳 있죠. 읽은 사람들은 기억나겠지만은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장면이 있죠. 우리 막곤도에 내리는 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남미에서 시작된 부문학, 매직 리얼리즘이라고 일컬어지는 새로운 소설의 흐름을 알레오 까르펜티에르가 선취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발자취는 미리 읽고 싶었는데 번역이 안 돼서 못 읽고 있다가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번역이 됐어요. 참 고맙죠. 이거 번역해 준 사람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번역해 주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죠. 뭐. 이 그림 좀 익숙해지죠? 이게 정글 베네수엘라입니다. 아돌프 덴이라는 사람의 그림인데 46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아마 우리 산타모니카가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그림들을 까르펜티에르가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회의소 같은 집이 있고요. 뒤에 밀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주인공 나가 찾아가는 곳입니다. 그 다음 이 소설을 읽을 때 여러 가지 그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좋은 소설들은 늘 얘기하지만은 수많은 해석의 틀들을 미끄러져 나가요. 어떤 해석의 틀로 딱 모든 걸 읽어낼 수 있는 소설은 좋은 소설이 아니겠지. 딱 보면 알아. 이건 별로 좋은 소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딱 봤는데 보일 듯 말 듯 하면서 끊임없이 다르게 와닿는 소설들이 좋은 소설들입니다. 해석의 틀들을 거부는 아니더라도 해석의 틀들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잉여를 끊임없이 남기는 거죠. 해석의 여백들을 남겨놓습니다. 좋은 작품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이론이나 비평 기준으로 측정을 해도 거기에 포섭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소설을 만약에 유토피아를 찾는 관점으로 보면은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이 유토피아를 향한 모험은 참 오래됐죠. 우리 이 얘기도 참 긴 얘기인데 짧게 말씀드리면은 종교에서 시작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유토피아를 향한 인간의 갈망이랄까 욕망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토피아란 말이 시작된 책이 바로 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입니다. 플라톤의 국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성서에 나오는 유토피아도 있고 천국도 있고 많이 있지만 대중들에게 널리 유토피아 사상이 알려진 건 플라톤과 요 토마스 모어를 통했습니다. 이 토마스 모어는 16세기를 살았던 인물이에요. 에라스무스라는 사람 들어봤죠? 에라스미스와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토피아에서 토마스 모어가 설정한 장소가 바로 신대륙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자신들의 유토피아를 신대륙에 설정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 신대륙에 설정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근데 신대륙에 자신들의 욕망을 투사했던 거지. 유럽에서는 안 되니까 새로운 세상을 설정하고 새로운 세상에 자신들의 욕망을 투사했던 것 같습니다. 대개의 경우 유토피아는 섬으로 형상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립된 곳에서 모든 게 충족되는 세계로 그려지죠. 근데 유토피아의 이면을 보면은 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로 정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이 엘도라도나 많은 경우도 있죠. 이게 다 남미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 있죠? 디드로의 소설에서도 그렇고, 디드로의 작품 그 뭐더라? 미크로메가스인가요? 이런 소설도 그렇고, 많은 그 유럽에서 나온 유토피아 관련 소설들은 남미를 이 새로운 장소로 설정하는데, 그게 유럽인들의 욕망이 투사된 곳이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욕망과는 관련이 없죠. 그런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해서 유럽에서 피동적으로 소환됐던 남미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 질문을 역으로 던진 게 바로 알레호 누구라고요? 카르펜티에르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여행은, 이 소설의 서사는 도시에서 아마 뉴욕으로 추정되는데, 도시에서 음악 공부를 하면서 광고와 관련된 음악을 만들면서 이 찌든 삶을 유지해 오던 사람이 이 세계를 벗어나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 떠나서 향해서 가는 곳이 바로 산타모니카라는 밀림 속에 있는 유토피아적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 도달해서 다시 자의는 아니지만, 자기 의지는 아니지만은 타의에 의해서, 무시무시한 자신의 아내에 의해서 다시 뉴욕으로 소환됩니다. 소환됐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는 게 좌절돼 버리죠. 유토피아는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또 포기할 수 없는 지점이기도 하죠. 이게 혁명에 대한 사유가 끊임없이 펼쳐지는 것도 이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사상을 정치경제학적으로 구현하고자 한 사람이 바로 칼 막스죠. 칼 막스가 오웬이나 토마스 모어를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했고, 자신은 과학적 사회주의로 이제 이 지상의 사회주의 왕국, 공산주의 왕국을 수립해 보겠다고 했던 것이죠. 그 진원지가 여기입니다. 태양의 나라나 유토피아나 이런 책들이었죠. 어디에도 없는 땅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토피아는 대부분이 이 유럽 사회를 비판하는 반례로서 동원됩니다. 너무나 호화롭고 사치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유토피아에서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적인 반대되는 사례들을,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반대되는 사례들을 유토피아에서 끌어내고자 했던 것이죠. 허구를 통해서. 유토피아인들은 2년마다 한 번씩 옷 한 벌 바꿔 입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건 맞아요. 우리의 과대 소비, 과잉 소비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늘 옷장 열어보면서도 옷장에 꽉 차 있는데도 입을 게 없대요, 입을 게. 맨날 입을 게 없어요. 이불장이 이불 꽉 차 있는데 덮을 게 없어요. 냉장고에, 냉동실에 몇 년씩 얼린 채 있는, 몇 년씩 거기서 냉동된 상태에서 결국은 바스라지는 지경까지 와 있는데도 먹을 게 없대요. 제가 청바지를 즐겨 입게 된 이후로는, 제가 청바지가 5장이거든요. 너무 많죠? 맞나? 그렇지. 입을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옷 사는 게 티셔츠, 생일날 한두 개씩 티셔츠만 사달라고 하지. 내가 사는 건 아니고. 그러면 뭐 모든 게 해결되는데 참 그걸 못 견뎌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들입니다, 사실은. 왜 그 이상 많은 옷을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옷이 더 많아봐야 몸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더 멋있어 보이게 만들어주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 아는 바죠? 네? 멋있어 보여요? 이게 분홍색 아무나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10년 전이라면은 이런 거 막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 다음, 이거 이제 유럽 사회의 이 사치, 풍조를 비판하는, 근거로서 유토피아를 불러냈던 것이죠. 유토피아에서는 이런 식입니다. 정치, 사회, 뭐 다 들어가요, 이런 게. 여기는 이제 금을
너무 보석들을 사람들이 갈망하니까 이걸 비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죄수들에게 금팔찌를 채우고 죄수들에게 금관을 씌웁니다. 아주 유명한 사례죠. 유명한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금으로 만든 사슬과 족쇄를 이용하여 노예들을 억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금은 부끄러운 물건이 되는 거죠. 진정으로 불명예스러운 죄를 지은 자들은 귀와 손가락에 금반지를 달고 목에 금목걸이를 차고 머리에 금관을 강제로 쓰고 다녀야 합니다. 저는 뭘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반지는 뭐라 그러죠? 찬다 그러나 끼운다 그러나. 이 반지를 끼워본 적도 없고 금목걸이를 해본 적도 없고, 저는 이게 목욕탕 갔을 때 남성들이 금목걸이 막 묵직한 거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보잖아요. 뭔가 좀 뭐랄까요? 저 사람은 얼마나 이 삶의 무게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막 괜히 나한테 밀려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죄의 표지처럼 보입니다. 목에 금목걸이를 차고 머리에 금관을 강제로 쓰고 다녀야 합니다. 그들은 사실상 금과 은 두 귀금속을 경멸의 대상으로 만든 일이라면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이게 토머스 모어 유토피아에서 볼 수 있는 사례, 간단한 사례만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을 유토피아를 경유해서 유럽 사회에 바로 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거꾸로 제시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금욕주의가 지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법적인 규범, 규제들이 많은 곳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유토피아는 억압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대한 유토피아에 대한 비판들이 있죠. 이 플라톤의 국가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철학철인이 다스리는 이 유토피아로 상상이 되는데, 이 공화국도 수많은 금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정서나 감정에 호소하는 것들은 다 추방돼요. 그 유명한 게 시인 추방이죠. 다 추방됩니다. 모든 게 윤리적인 규범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나 감정들을 억압하는 거죠. 이게 서양 유토피아 시스템입니다. 이게 사회주의까지 이어지고 있죠. 사실은 여기에 대한 되받아치기로서 라틴 아메리카의 유토피아 상상, 그러니까 유럽적 유토피아 담론에 대한 이의로서 제기되는 게 라틴 아메리카의 유토피아 담론입니다. 그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알레호 카르펜티에르입니다. 안 어렵죠? 그러니까 이 소설을 유토피아를 찾아가는 과정, 또는 인간이 잃어버린 세계, 상실한 세계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야만의 눈에 비친 문명, 또는 문명의 눈에 비친 야만의 교차하는 지점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읽을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세계, 유토피아를 찾아가는 세계일 수도 있죠. 근데 유토피아는 그래서 어디에도 없는 땅이거나, 유토피아는 또는 조화로운 땅,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근데 어디에도 없는 땅, 꿈의 세계로 설정이 됩니다. 근데 이메뉴얼 월러스타인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유토피스틱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토피아에 관한 학문입니다. 우리가 피직스 할 때처럼 ICX를 붙이면 학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토피스틱스, 유토피아에 관한 학문이라고 있는데, 그런 유토피스틱스라는 책이 있는데, 인류는 수많은 유토피아 꿈을 꾸었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21세기에는 우리는 어떤 유토피아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인가? 자본주의가 구조적 모순의 극점에 이르렀고, 이제 인류와 지구의 파멸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21세기의 인간은 유토피아를 상상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 월러스타인은 워낙 낙관적인 사람이어서 실천을 통해서 현실화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비관적입니다. 불가능하죠. 전 세계의 정치적 흐름을 보면은 인류가 갈 길은 너무나 어두워 보입니다. 자, 아무튼 이 소설을 이 관점에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토피아를 찾아가는 여정으로서. 그리고 알레오 카르펜티에르 얘기할 때 늘 언급되는 그 키워드가
경이로운 현실입니다. 경이로운 현실인데 이건 이 세상의 왕국 서문에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궁금하시면은 그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 뭐가 있다고요? 정선태 TV에서 확인하시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알레오 카르펜티에르가 파리에서 초현실주의자들과 오랫동안 교류를 해요. 교류를 하면서 초현실주의에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유럽의 그 초현실주의자들이나 모더니스트들이나 표현주의를 비롯해서 초현실주의까지 다양한 그 초현실주의자들의 예술 세계를 보니까 너무나 인위적이고 자기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비틀고 어지럽게 한다는 거지. 근데 초현실적인 세계는 자연스럽게 있는 곳이 있다. 거기가 어디다? 라틴 아메리카라는 거예요. 뒤에서 용어를 설명하겠지만은 이 경이로움이 구석기 시대부터 첨단 문명 세계까지가 이 비동시적인 세계가 동시적으로 공존하는 세계가 있다. 그 세계가 바로 라틴 아메리카라는 거죠. 여기야말로 경이로운 세계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떤 조작이나 인위적인 몸부림이 없어도 이 세계를 서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이로운 세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이로움은 현실이 지닌 예기치 않은 풍요로움을 색다르게 또는 특별히 호의적으로 성찰하는 데서, 또 특별한 강도로 인지된 현실의 다양한 단계와 범주를 학자하는 데서, 뭔 말인지 어렵죠? 어려우면 그냥 뛰어넘어가면 돼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현실이 지닌 예기치 않은 풍요로움, 우리가 예상치 못한 현실의 풍요로움들이 있겠죠, 어딘가는. 그죠? 이 풍요로움들을 색다르게 또는 특별히 호의적으로 성찰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현실에서는 은폐된 풍요로움들이 발견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다른 관점을 보면은 얼마든지 풍요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를 보면은 이런 우리가 몰랐던, 서구인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았던 풍요로움들이 얼마든지 발견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강도로 인지된 현실의 다양한 단계와 범주를 확장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동시적 세계가 아니라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구석기, 신석기 시대와 첨단 문명이 공존하는 세계일 수 있다는 거지. 비행기로 2-3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그런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IT에서 경이로운 현실을 받고, 여기는 뭐냐면은 이 마캉달이라는 그 흑인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 흑인 지도자가 뭐 모기로 변신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성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걸 그 원주민들은 믿는 거야. 그러니까 믿으니까 마캉달이 죽었어도 죽지 않은 게 되죠. 이건 담론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런 경이로움들이 얼마나 있다는 거예요, 인간 관계에서도. 그리고 사례들은, 여기에 피라네스의 상상의 감옥은 이 소설에서 나옵니다. 잃어버린 발자취에도. 이런 경이로운 라틴 아메리카에서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고 자연에서도 그렇고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이고 조작적으로 몸부림쳐서 무슨 초현실주의 세계니 뭐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이 잃어버린 발자취에서는 그걸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바로 무슈라는 여성입니다. 이 무슈라는 온갖 지적 고개를 하는 여성이 있죠. 이 점성술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 지적 고개를 하는 무슈를 비판할 때 바로 이 개념들이 보이지 않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의 고개를 부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흐르는 경이로운 세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눈만 조금만 돌리면, 다른 관점으로 볼 생각만 있으면. 마지막 문장 볼까요?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경이로운 현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경이로운 현실의 존재와 효력은 IT만의 유일한 특권이 아니라 아메리카 전체의 유산이다. 이 경이로운 현실을 소설 속에서 전면화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50년대 후반, 60년대에 이르러서 전 세계를 뒤흔든 바로 붐문학입니다. 붐문학인데 이 얘기는 뒤에서 잠깐 덧붙여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경이로운 현실이라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려고 해서 그렇지 인간은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경이로울 때가 많죠. 근데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대단히 경이로운 지점들이 많이 있죠. 안 보려고 하니까. 획일화되고 표준화하는 욕망에 끄달리다 보니까 이런 경이로운 지점들이 안 보이는 거죠. 인간도 경이롭고 자연도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하늘도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근데 우리는 경이로운 감각들을 상실했다는 것. 이게 이 소설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시포스의 운명입니다. 경이로움의 감각을 상실했다는 것. 이 문제입니다. 이 남미 라틴 아메리카 소설에서 60년대, 70년대를 이끈 붐문학의 하나의 좌표처럼 내걸려 있는 게 이 경이로운 현실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백인이죠? 우리가 쿠바 하면은 흑인들을 떠올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도 백인들이 있습니다. 크리오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럽계 백인들이죠. 여기서 태어난 혼혈들이 있죠. 원주민과 사이에서 태어난 백인과 원주민 사이에 태어난 메스티소, 백인과 흑인 사이에 태어난 물라또, 그죠? 그리고 원주민과 흑인 사이에 태어난 삼바, 이런 다양한 인종적 구성들이 있는데 여기에 또 여러 가지가 또 섞이겠죠. 그 인물이 이 뒤에 나오는 로사리오입니다. 그건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 사람입니다. 스위스에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건축가입니다. 프랑스 출신이에요. 어머니는 언어 교사인데 러시아 출신입니다. 유럽인이죠. 유럽 혈통입니다. 출생 전후에, 정확하지 않은데 출생 전후에 쿠바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세계의 환멸을 느꼈겠죠. 그리고 아바나 근교 농장으로 이주하고요. 이 어린 시절 기억을 아련하게 기억하는 게 나와요. 이 소설에서. 냄새로 기억을 하죠. 그 어떤 바구니 속에 들어가서 이 경험했던 그 기억을 떠올립니다. 건축학과 음악 이론, 음악 쪽으로 상당한 재능을 보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성가를 비롯해서 베토벤의 9번 교향곡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죠. 그게 이 풍경하고 어떻게 어울리는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설은 대단한 소설입니다. 실제 이 나가 밀림으로 떠나는 이유가 된 것도 원시 악기를 찾기 위해서죠. 그리고 부모의 이혼과 학업을 포기합니다. 이런 불행이 이 사람을 소설 쓰기로 내모는 것이겠죠.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요. 이때 쿠바의 잔인한 독재자, 쿠바 역사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기서는 이건 너무 복잡해집니다. 헤라르도입니다. 헤라르도 마차도 독재 정권에 반대한 선언문을 작성하고 여기에 서명하면서 이제 구속되고 수감됩니다. 수감돼서 여기서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죠. 여기 초현실주의 시인 로베르 데스노스의 도움으로 파리로 가고요. 여기 11년간 머뭅니다. 11년간 머물면서 초현실주의 예술가들과 교류를 하고 여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또 환멸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쪽 라틴 아메리카, 쿠바뿐만 아니고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를 보면은 분명히 이건 자기적일 필요가 없는데 왜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가에 대한 자기 비판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쿠바로 11년 만에 돌아오고요. 라디오 방송국 진행을 잘했다고 합니다. 여러 재능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대평원 그란 사바나, 그란은 그랜드란 뜻입니다. 그란 사바나를 여행하고 이게 잃어버린 발자취 소설의 모티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오리노코강 유역을 여행합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리고 49년에 이 세상의 왕국이 나오고 53년에 잃어버린 발자취가 출간됩니다. 이건 대작이죠. 대작입니다.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빛의 세기 또는 계몽의 세기라고 번역되는데 멕시코에서 출간되는데 이 책은 제가 못 읽었습니다. 왜? 번역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어딘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번역된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못 봤습니다. 이 스페인어권에서는 가장 유명한 상이 세르반테스 상이에요. 돈키호테 얘기가 또 안 나올 수가 없죠. 세르반테스 상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작가는 신뢰할 만합니다. 그리고 80년에 파리에서
사망합니다. 이 사람입니다. 상당히 지적인 작가고요. 소설을 딱 보면 알겠지만 교양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문장들도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 문장이나 문체의 맛을 즐길 수 있으면 이 소설은 훨씬 더 깊이 있게 와 닿을 겁니다. 로스 파소스 페르디도스. 아들이 스페인어 공부한다고 그래도 제가 좀 할 줄 압니다. 시간은 요즘이겠죠? 50년대쯤으로 이 소설이 쓰여진 게 53년이니까 현대고요. 뉴욕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광고업체와 함께 음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도시 사회에 깊은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림을 지나서 산타모니카 데 로스 베나로스, 그죠? 이 산타모니카는 성녀의 이름이고 산타모니카는 데 로스 베나로스, 이게 사슴인 모양이에요. 붉은 사슴인가? 붉은 사슴을 토템으로 하는 이 동네, 여기가 바로 유토피아죠. 원시성을 간직하고 있는 세계로 가서 로사리오가 깊은 사랑을 하고 원시적인 음악에서 자신의 음악의 가능성을 발견하죠. 그리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는데 무슨 비행기가 와서 강제로 태우고 가죠. 그 뒤에 무시무시한 만화님의 기획이 있었습니다. 세 여성이 나옵니다. 나가 있고요. 이름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나가 있고 루시는 자기 아내입니다. 배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연들을 하니까 그 스케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타임테이블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 배우가 루시입니다. 이 무슈는 아주 지적 고개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로사리오가 밀림으로 가는 과정에서 만난 여성이죠. 이 여성과의 아주 아름다운 사랑이 그려집니다. 근데 결국 이 로사리오는 에델란타도의 아들 마르코스하고 나중에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듣죠. 그럼 결국은 이곳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줄거리 다 얘기해버렸네. 그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줄거리 아주 간단합니다. 인물들도 얼마 안 되죠. 간단합니다. 이 아네스는 다이아몬드를 찾아다니는 그리스인입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다이아몬드 광산을 자기가 발견한 것 같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죠. 거기 얼마나 불안하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에델란타도 여기 제가 빼를 빼라고 하는 것은 국어연구원 표기법에 따른 겁니다. 창작과 비평의 책들은 표기를 원음에 가깝게 한다고 해서 카르펜티에를 까르펜티에르라고 하고요. 여기 페드로 수사를 페드로라고 합니다. 그게 원음에 가깝죠. 가까운데 국어연구원의 외래 표기법에 따라서 표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띄어쓰기도 그래요. 한 번, 두 번 이런 걸 다 붙였습니다. 이 창비 버전에서는 창비의 이 맞춤법 규범이 있어요. 창비 나름대로 큰 출판사니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논문 쓰거나 할 때는 그대로 써줘야겠지만은 이게 우리는 국어연구원 외래 표기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산타모니카를 직접 만들어가는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페드로 수사인데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가톨릭이 어떻게 현지화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도 얼마든지 흡수하는 거죠. 흡수해서 어떻게 현지화하는가 과정을 보여줍니다. 베드로 수사는 스스로 희생이 되는 인물로 그려지죠. 나중에 이곳이 이 산타모니카가 많은 사람들이 노리는 땅이 되자 황금이 발견되고 뭐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백인들에게 경고하는 의미로 백인을 잔인하게 죽여서 보내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 수사입니다. 이 베드로 수사는 자기가 자원한 것으로 그려지죠. 스스로 희생한 겁니다. 아까 몬테로소 소설 일식에서 봤던 그 신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주요 인물들이. 그래서 잃어버린 발자취는 밀림으로 떠난, 궁극적으로는 산타모니카 데 로스 베나로스로 떠난 어느 시시포스의 6주일간의 휴가. 휴가가 중요해요. 휴가 없으면 세상 살기 힘들죠. 이 6주간의 휴가입니다. 이 기본 서사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시포스라고 얘기한 건 뭐 당연히 프로메테우스하고 연상 속에서
우리 알베르 까미의 시시프의 신화를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그 돌을 굴려 올리고 다시 또 내려오면 굴려 올리고 하는 일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갤리선의 노를 젓는 노예로 자신을 자리매김하죠. 곳곳에서. 이런 시시포스의 6주간의 휴가. 이게 이 사람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죠. 여러분들은 2주 만에 한 번씩 저를 만나는 게 이런 휴가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야 새롭게 숨을 쉬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다독이며 살아갈 수가 있겠죠. 아닌가 보죠? 2주 만에 휴가. 자, 붐 소설은 우리가 붐할 때 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라틴 아메리카가 그 전에는 다 서양 의존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의존적이어서 라틴 아메리카다운 그런 문학다운 문학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알레오 까르펜티에를 출발점으로 해서 마르케스부터 쭉 이어지는 라인업들이 있습니다. 바르가스 요사까지 이어지는 뛰어난 칼로스 푸엔테스 같은 뛰어난 작가들이 있습니다. 이 작가들이 이제 붐 소설을 이끄는데 그게 라틴 아메리카 전 세계 문학에서 라틴 아메리카 문학의 붐이라고 명명했던 거예요. 이걸 붐 문학 또는 붐 소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가 소설의 죽음이 떠돌던 이 문학판에 새로운 그 기운을 불어넣은 것이죠. 이 라틴 아메리카의 소설의 방법, 새로운 소설 쓰기가. 그 좌표가 뭐였다고요? 이정표가 경이로운 현실. 이걸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읽으면 좀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운데 현실과 비현실, 현실과 초현실이 만나는 지점들을 별 어려움 없이 오가니까 그걸 매질 리얼리즘이니 뭐니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에서 이 경이로운 현실은 그렇게 낯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경이로운 현실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소설계는, 문학계는 새로운 활력을 공급받게 된 겁니다. 이걸 붐 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이로운 현실은 얘기를 됐고요. 이게 바로크 스타일, 이걸 주목해야 되는데 여기 곳곳에 바로크 스타일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냥 스쳐 지나가실지 모르겠는데 이 바로크 스타일은 좀 어렵게 정의하면은 규범적이고 권위적인 것에 저항하는, 뭐에 저항하는? 규범적이고 권위적인 것. 규범적이란 말은 이렇게 해 라는 명령이죠. 그리고 권위적이라는 말도 규범적이라는 말하고 바로 맞물리죠. 여기에 대해서 해체적이고 탈권위적인 방향을 추구하는 그 미학의 흐름을 바로크라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바로크는 17세기에 시작돼요. 스페인에서. 스페인의 기질이 바로크적이라 그러죠. 자유롭고 어디 그 굴레 얽매이기 싫어하고 자기 욕망에 충실하고 우리 돈키호테스럽죠. 여기 깨베도 시가 인용되고 그러는데 현대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크 스타일이 16세기, 17세기에 스페인에서 대대적으로 등장했다가 이게 뭐냐면 고전주의에 대한 반발입니다. 고전주의라는 게 정형화되어 있죠. 규범적이죠. 권위적이죠. 그렇죠? 이걸 치고 나오는 바로크 스타일, 어지럽힌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밀림을 떠올리면 돼요, 밀림. 밀림에 대한 묘사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크적으로 뻗어나가는 숲들, 이런 표현이 있거든. 여기 어떤 규범이 있나요? 명령이 통하나요? 안 통하죠. 이게 온갖 그 변장부터 시작해서 온갖 밀림의 세계들이 바로 바로크적이라는 거예요. 장식성이 강하고요. 그죠? 어떤 하나의 틀에서 끊임없이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바로크가 이 장식적인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화려한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면서부터 또 신고전주의에 한 대 얻어맞죠. 이 바로크가 화려함과 장식성을 추구하면서부터 나온 말이 바로 바로크적 허무 같은 겁니다. 겉으로 이 화려함들을 추구하다 보면 내실이 떨어지는 거죠. 내실이 받쳐주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 바로크적 허무라는 말도 여기서 이어지는데 아무튼 바로크는 낭만주의 이런 그 사조와 결합해서 인간의 내면을 해방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조입니다. 음악에서도 그렇고요. 건축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방향에서 그렇습니다. 그게 20세기 들어서 새롭게 바로크가 재발견돼요. 이건 네오 바로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이로운 현실의 발견은 네오바로크 쪽에 속하죠. 여기서 문체, 스타일도 이 바로크적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장이 우리가 예상하는 정형화된 문장이 아니고 밀림처럼 뻗어나가는 거죠. 자유자재로 뻗어나갑니다.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크 스타일. 모든 사조들은 출발점하고 이 마지막 점이 다르죠. 출발점은 새롭게 출발할 때는 수많은 가능성을 내장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도착점이 이르면은 그 생기를 상실해버리고 타성화하고 이 껍데기만 남는 경우가 많이 있죠. 민주주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피로증이라고 얘기하던데 민주주의가 새롭게 출발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활력이 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가능성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다가오고 그러죠. 민주주의가 자연화되고 일상화돼 버리는 순간 피로증이 누적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깊이가 전면한다는 거죠.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요. 민주주의의 피로증이 너무 쌓인 게 아닌가. 과연 그런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른스트 블로흐라는 이 사람도 따라해 보셔야 돼요. 에른스트 블로흐. 이른바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유토피아 사상을 이끄는 아주 멜랑콜리한 사상가입니다. 이 사람이 제시한 개념인데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 이란 말입니다. 이거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지금 좀 덜한 편이지만 80년대만 해도 서울의 삶과 시골의 삶은 전혀 달랐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지만은 시골의 삶의 풍습들이나 관계들이 완전히 달랐죠. 서울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의 양상이 동시적인 공간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동시적인 것들이 시대가 다른 것들이 동시적으로 공존하는 그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인간의 내면 속에도 비동시적인 것들이 동시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석기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누구죠? 스콧 리어링 부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최첨단 이 문명 세계에 살면서 자기 노동력으로 취득한 것들만 먹고, 그죠? 정말 원시인처럼 살아가죠.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도 비동시적인 것들이 동시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죠. 그렇게 삶을 살면서 만약에 노트북을 쓰거나 챗 GPT에 뭘 물어볼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러면 신석기 시대의 삶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삶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한 개인에게서도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이걸 비동시적인 거의 동시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동시적인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흐를 때 그 사회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건강할 것 같습니다.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채롭고 잡스럽다는 얘기죠. 근데 동시적인 세계가 동시적으로 작동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로 고정돼 버리죠. 고정돼 버리고 고착화돼 버립니다. 순수해진다는 얘기죠. 순수해지는 순간 죽음밖에 없습니다. 에른스트 블로우의 이 개념이 이곳에서 계속 언급이 됩니다. 나는 몇 세기를 살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207쪽 한번 볼게요. 멋진 문장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났다. 미사가 끝났고 그와 함께 중세도 끝났다. 그러니까 미사를 드리는 순간은 중세를 사는 거야. 안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당 가서 미사 드릴 때는 중세 공기를 맞고 온 거예요. 그러나 날짜는 계속해서 숫자를 놓치고 있었다. 엄청난 속도로 연도가 사라지고 거슬러 올라가고 지워졌으며 달력을 채우고 달을 반대로 회전시켜 세 자리 로마 숫자로 표기되는 세기에서 한 자리 숫자로 된 세기로 되돌아갔다. 성배가 광채를 잃고 십자가의 못이 떨어지고 상인들은 성전으로 돌아갔으며 성탄의 별은 지워졌고 수태고지 천사가 하늘로 돌아가 영년이 되었다. 그리고 영년의 반대쪽으로 날짜들이 다시 커지기 시작해 여기저기 땅을 헤매는데 지친 인간이 각 연안에 최초로 부락을 세우고 농사를 시작하며 음악이 필요해지자
불에 그을린 나무통을 두드릴 막대를 사용하다가 빈 수수대를 입으로 부는 악기를 만들고 진흙 항아리를 올려 망자를 기리는 때에 이르렀다. 신석기 시대 뜸일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됩니다. 우리는 역사의 새벽에 태어나는 도시에서 잠시 머물다 갈 침입자, 무지한 이방인이었다. 그 역사가 태어나기 이전의 세계에서는 정말 수많은 그 세기들이 공존하고 있는 거지. 그 안에. 이 개념 확실히 이해했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 내면의 풍요로운 그 내면을 하나의 대지로 비유한다면은 이 대지에 비동시적인 것들이 다양하게 공존할 때 그 사람이 풍요로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옥한 토양이란 거름들이 거름을 많이 뿌려야 되죠. 근데 거름이 없는 그 토양은 특정한 식물들만 자라게 하거나 또 그것마저도 다 말라 죽게 할 가능성이 높죠. 이건 여러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토피스틱스는 설명드렸습니다. 유토피아를 탐색하는 연구, 그 방법과 실천에 대해서 공부하는 의미의 이메뉴얼 월러스테인의 용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밀림을 찾아간다고 했잖아요. 이 밀림은 인간이 잃어버린 신화의 세계의 메타포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인간이 잃어버린 그 신화적 세계 또는 원시성, 좋은 의미에서 순수성의 세계일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집단 무의식, 우리가 잃어버린 억압된 그런 세계를 찾아가는 공간의 비유로 밀림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핵심에 산타 모니카가 있었죠. 근데 이 정도만 이해하면은 그 다음에 10개의 예문들이 있는데 10개의 예문들 이해하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실 때 읽으라고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읽으실 때 포스트잇을 붙이든 아니면 메모를 하시든 10문장 정도만 뽑아내면 장편소설에서 거의 이해가 됩니다. 그 10문장 가지고 자기 목소리, 자기 언어로 이 작품들 설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자기 훈련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손주들한테도 얘기해 주죠. 그 동네 도서관 가서 다른 집안 아들, 딸내미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표지는 어떤 도시에서 떠도는 사람처럼 보이죠? 이 거울처럼 보인다면은 여기 바로크식 거울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거울에 비친 지친 한 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게요.